반갑습니다. 조쌤의 감성국어의 조성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EBS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 1강 고전시가 적용학습 1강을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게 될 건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이제 그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 불군 비롯한 그곳 경기도 지역에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혹시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제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무슨 일이 없어서 큰 일이 안 생겨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전시가 적용학습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고전시가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전시가는 무엇을 알아두면 더 좋다고 했습니까? 네, 뭐냐 하면 바로 그 갈래에 대한 어떤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작품이 무슨 작품이죠? 뭘 배웠죠? 네, 정석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석가를 배웠습니다. 혹시 정석가의 갈래가 뭔 줄 아는 친구 있나요? 기억나나요? 뭐죠? 그렇죠.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여러분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고려가요 한번 생각나는 거? 뭐가 있었죠? 사문보. 그렇죠. 그 다음에 분연체. 네, 그리고 또 고려가요랑 비슷한 게 아니고 정반대되는 것들 뭐가 있었죠? 그렇지. 경기체가.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뭐 귀족들이 부른 노래고 고려가요는 누가 불렀다? 평민. 그 다음에 뭐 요즘 노래로 따지면 뭐다? 뭐 슬픈 발라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청산별곡. 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꾸준히 계속 복습을 해야 생각이 나지 그때만 알고 그 다음에 시간에 갔을 때 몰랐으면 여러분들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툭 한번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구지가와 여기 이규보 씨가 쓴 꽃샘바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지가라는 노래는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대가요라고 부릅니다. 고대가요. 자, 고대가요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규보 씨가 쓴 이 꽃샘바람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한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시를 뭐라 부르냐면 그렇죠. 한시라고 부릅니다. 한시. 그래서 오늘은 이 고대가요 구지가와 그 다음에 이규보 씨가 쓴 꽃샘바람이라는 한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갈래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고대가요 구지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이 구지가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거북이 모릅니까? 머리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고수 먹으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가요는 내용이 대부분 단순하기 때문에 특히 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해석에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 갖고 문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3쪽에 1번 한번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배경설화라고 나오죠. 배경설화. 여러분들 이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의 바탕이 된 이 배경 이야기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설화와 이 내용을 연결짓는 문제가 고대가요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설화와 연관을 지어야 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해석해 봅시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라고 했잖아요. 이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북이한테 머리를 내밀으라고 하지? 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한테 내밀 필요 없잖아. 그럼 거북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머리를 어떻게? 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라는 게 뭡니까? 요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여러분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머리를 내놓으라. 뭔가 내놔라 이 말입니다.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 구워서 먹겠다. 야, 안 내놓으면 한 대 맞는다. 이거 뭐야? 구워서 뭐 죽일 뿐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한다. 두 글자로. 그렇지. 위협하는 거죠. 위협. 거북이를 뭔가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래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구지가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특징은 우리 두 개 다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이규보 씨의 꽃샘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규보 씨는 이 꽃샘바람이라는 이 한 시 말고도 여러 가지 시나 어떤 글을 많이 썼어요. 특히 고전 수필, 뭐 차마설 뭐 이런 것도 썼거든요. 이규보라는 사람 잘 알아두시면 종종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꽃필 때 미친 바람도 많으니 바람이 굉장히 강한 걸 미친 바람이라고 하겠죠.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 하네. 여러분 꽃샘 바람이라는 단어 알죠? 꽃샘 바람 주로 언제 부는 어느 계절에 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 그렇죠. 봄에 부는 바람이죠. 봄에 막 꽃이 피어날 때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막 꽃잎을 떨어뜨리는 이런 바람을 꽃샘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꽃샘 바람을 보통 꽃을 뭐하는 바람이라고 합니까? 꽃을 좋아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꽃이 너무 예쁘니까 꽃을 뭐하는 거? 그렇지. 시기하는, 시샘하는 바람이라고. 그래서 시샘 바람, 꽃샘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을 갖고 풀면 오히려 이 이규보가 말하는 꽃샘 바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규보 씨가 말하는 꽃샘 바람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조물주가 뭡니까? 상상 속의 어떤 신화적 인물인데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어떤 창조주죠. 창조주. 조물주가 이 세상의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 해놓은 듯. 그러니까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막 비단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샥샥샥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 종이로 뭐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꽃을 만들려면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이 들겠죠? 그래서 힘든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미 그토록 공력을 힘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꽃을 만들 때 예쁘게 만들려고 막 비단을 가위질하듯이 막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력을 소비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힘을 많이 내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거에 대해서 애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을 많이 줘서 만들었으면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자기가 막 요리해가지고 막 이래 찍고 저래 찍고 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요리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애쓴 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고 막 이게 아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도 모든 꽃을 공력을 써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꽃을 아끼는 마음이 응당 적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어찌 그 고운 것 시기하여. 자, 어떻게 그 고운 것을 앞에 있는 거 뭡니까? 이 고운 것은 뭐겠어요? 위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뭐예요? 그렇지. 이 꽃고 조물주가 공력을 허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비단을 가위질한 것 같은 이 꽃, 이것을 시기하여서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냐고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공력을 많이 소비했는데 왜 그 고운 것을 시기해서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꽃샘 바람이라는 것이 이 꽃을 시기해서 보낸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조물주의 생각을 해보면요. 이해되죠? 하면서 그다음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람으로 지금 대상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꽃샘 바람과 조물주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했으면 여기서 지금 바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의 바람한테 어떻게 할 거다? 너 죄를 지었어 하고 어떤 정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자, 여기서 이런 법, 어떤 걸 이런 법이라고 할까요? 뭐가 이런 법일까? 그래서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이 반드시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법이 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가 없다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갑자기 이게 지금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잘 보세요.
바람이 만약에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은 하늘이 죄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은 반드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줄을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바람이라는 것이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의 명이 뭔지는 안 나왔어요.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죄를 줄 거기 때문에 이런 법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줄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세 줄 묶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두 글자로 뭐라 바꿉니까? 나 이시의 그렇지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사람들의 말을 잘못이라 할 거래요. 자, 여기서 사람들 나왔는데 앞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 어디에 나와 있었지 사람들? 몇 행에 나와 있노 사람들? 찾아봐라. 위에 사람들 나와 있어. 어디 여기 2행. 어떤 사람들인데 꽃이 필 때 푸는 이 미친 바람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 꽃을 샘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꽃샘 바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화자인 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못이라고 할 거래요. 그 근거가 뭐예요?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힘을 애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람도 조물주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조물주가 자기가 애써서 만든 꽃을 시샘해가지고 바람을 보내가지고 그 꽃을 못 살게 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조물주가 만든 이 바람이 뭔가 그 하늘에서 받은 명이 있는데 그 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늘이 바람을 벌할 거래요. 그래서 그런 법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 사람들이 꽃샘 바람이라고 부르는 이 말을 잘못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꽃샘이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아까 바람이 하늘의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람이 갖고 있는 하늘의 명이 나옵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라네요. 만물을 고무하는 것. 그래서 고무가 뭡니까? 고무.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지식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고무를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한 어떤 장난감 만들 때 쓰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고무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 만물을 고무한데 격려 북돋우는 거야.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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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고무예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칭찬 이런 것들을 고무한다고 합니다.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바람의 직책은 만들어진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는 것들이 바람의 직책이에요. 그럼 아까 꽃샘 바람은 꽃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꽃을 시기하는 거예요? 꽃샘 바람은 꽃샘 바람의 뜻은 아니 아까 처음에 꽃샘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 격려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화자는 뭐라고 했어? 꽃샘 바람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했지. 왜? 하늘의 명을 어기는 거니까. 하늘의 명이 뭔데? 바람은 만물을 이렇게 살리는 고무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꽃샘 바람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만물의 은택을 입히니 사사로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겁니다. 만일 바람이 꽃을 아껴가지고 만물을 고무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지나가면 꽃이 다칠까봐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바람이 불면서 꽃을 강하게 만들면서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주로 바람이 뭐에 인생으로 따지자면 뭐에 많이 비유돼요? 인생에 바람이 분다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좋은 일만 있고 오냐 이렇게 크면 사람이 강하게 클 수 있을까요? 다음에 자립할 수 있을까요? 시련 없이 자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립성도 부족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힘들이 부족하죠. 하지만 역경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어보고 이별 아픔도 겪어보고 가난해도 보고 힘들어도 보고 시험에도 떨어져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성장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도 약간의 시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고 영원히 생장시키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꽃 피는 것도 좋아요. 화자의 마음입니다. 꽃 피는 거 꽃 좋지. 하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무엇인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거 모두가 자연인데 여러분 꽃이 져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 알죠? 꽃 그 상태로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그 꽃이 짐으로써 이파리가 피고 햇빛을 받고 물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열매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있어야만 꽃이 져야만 또 씨앗이 생기고 그래야만 또 꽃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묘한 우주의 이치죠.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예쁜 것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그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머물러 있고 꽃이 예쁘다고 꽃잎이 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꽃은 더 이상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꽃잎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바람이 불고 비를 맞아서 꽃잎이 떨어져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거죠. 벚꽃나무가 예쁘잖아요. 이런 벚꽃나무가 올해만 보고 만다. 그래서 올해 벚꽃이 한 달 동안 피어 있었다. 근데 내년부터 벚꽃이 안 핀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올해만 보고 내년부터는 벚꽃 끝.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내년에도 벚꽃이 피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 또 내년에 대학교 가가지고 남자친구 사귀어서 벚꽃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벚꽃이 피고 또 여러분이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 생기면 그 사람들랑 같이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오묘한 우주의 이치예요. 이런 것들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샘 바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규보 씨가 어떤 고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해석은 되죠? 이걸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까지 정리는 안 되겠지만 이게 쭉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해했다 생각하고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시 문제를 풀더라도 해석이 먼저입니다. 해석이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사고를 동원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인데까지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조셉의 감성 포인트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지어가와 관련된 감성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고전시가라는 장르는 갈래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개 이득입니다. 정말 이득이에요. 이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장르가 나올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가요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구지가 고대가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 별표를 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 고대가요에서 여러분들이 고대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역사 공부하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근현대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자, 고대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어떤 시대인데요. 그 시대를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대략 신석기 시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 이전을 무슨 시대라고 하죠? 신석기보다 더 오래된 거. 더 오래된 거. 구석기. 그럼 신석기 다음에는 뭡니까? 신석기 시대 다음에는 무슨 기? 청동기. 고조선 시대가 어떤 신석기 시대부터 고조선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신석기 시대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내려오면서 어떤 그 부족의 장이 세워진 어떤 그런 데를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라고 해봐야 이게 돌을 가지고 갈아서 쓰던 시대인데 뭘 어떤 문화들이 발달해 있었습니까? 이때는 그냥 사냥을 하고 어떤 초보적인 농경 단계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굉장히 중요시했냐면 어떤 천재시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뜨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늘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 자연을 숭배했던 의식을 우리가 네 글자로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천의식. 이 제는 이 제사를 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천은 이거 하늘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제천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단군의 고조선, 위만의 고조선이 바탕으로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 걸어가는데 이 고려시대부터가 완전한 중세고 한 요쯤까지를 여러분들 우리 그 문학사에서는 고대라고 봅니다.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하늘에 막 숭배라던 그런 시대예요. 이 고대라는 사회랑 이 고대의 문학하고 좀 관련을 지어봐야 되는데요. 이 고대 문학은 언제 발생했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하늘을 숭배하는 이 제천의식 요거를 할 때 이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나이다 사사사사사 이러면서 막 단체로 막 이렇게 그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가무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죠. 자연현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자연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그래. 종합예술. 종합예술이 뭐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술적인 것들이 전부 다 합쳐 있는 오페라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페라처럼 세련된 형식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고대에 불었던 제천 의식들이 그런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였다는 거지. 거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뭐 예배행위, 신앙의 어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노래, 그리고 무용, 거기다 이야기까지. 뭐 처음에 뭐 어떤 신이 태어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 우리 이 신께 노래를 부릅시다 하면 뱅뱅뱅뱅뱅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어떤 그 종합적인 예술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민요 부분이 발전을 해서 고대 가요로 발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종합예술의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쪽쪽쪽쪽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들어본 적 있죠? 설화. 들어본 적 있죠? 설화. 요 설화는 어디서 발전한 거냐면 원시 종합예술의 이야기 부분에서 발전한 거예요. 뭐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한 거 서산문학으로 발전을 하고 이 민요는 가사 어떤 그 고대 가요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가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주술적인데요. 뭐 비가 많이 내려야 되고 그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풍년이 들어야 되고 이런 주설적인 내용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들은 노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민요가 구분돼서 전해진 것은 아니고요. 옛날 책을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때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노래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종합예술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고대 문학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고대 가요라고 해봤자 몇 개 없습니다. 공무도화가, 공, 무도, 건너지 마시오, 어디를, 물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죠? 니마 이게 공무도화가예요. 공무도화가가 니마 그걸 건너지 마오 이 고대가요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시가 신라 유리왕이 불렀다는 거. 그 다음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모두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하는 그게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사 달아 높이곤 도드샤 멀리곤 비추어서서 멀리 비추세요 하는 거. 이게 정읍사입니다. 요게 그냥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고대 가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에 한 번도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굉장히 짧고 너무 옛날이고 그 다음에 고대 가요 몇 개 싣지도 못하는데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고대 가요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찜찜하죠. 그렇다고 안 볼 건가 몇 개밖에 없는데 혹시나 나오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지금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자, 고대 가요는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꽃샘바람. 아까 선생님이 꽃샘바람은 장르가 뭐라고 했나요? 무슨 시? 그렇지, 한시. 자, 꽃샘바람은 한시예요. 여러분, 한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장기 떠봤어요? 장기? 이 장기말 갖고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떠보진 않았어도 장기가 뭔지는 알죠? 압니까? 보드게임. 장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 중에서 이 대장말 중에 하나가 초나라 초자고 하나가 한나라 한자인데 여기 한이 한시예요. 한시. 그리고 우리가 한문이라고 할 때 그 한도 이 한자를 씁니다. 한문. 그래서 중국 및 그 주변의 한자 문화권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거기에서 한자로 쓴 시를 한시라고 합니다. 근데 한자로 썼다고 전부 한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한시의 특징이 뭐냐면 정해진 글자 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조도 글자 수를 좀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밀하게 글자 수를 맞춥니다. 5글자, 7글자로 맞춰요. 이 정해진 글자 수의 한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게 묘미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5글자에다가 의미를 담아내는 게 그 한시를 쓰는 어떤 맛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이 한시의 맛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42쪽 한번 보세요. 그 한자가 전부 다 5글자로 써져 있죠. 쫙 전부 5글자에서 이렇게 쓰는 게 한시입니다. 5글자로 쓰는 한시도 있고요. 7글자로 쓰는 한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는 어떤 형식은 5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말인데도 굉장히 가슴 절절한 이런 표현을 썼나 이런 의미가 담겨있나 이런 시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자, 한시의 형식은 두 개입니다. 5원 또는 7원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42쪽에 나오는 이규보의 한시는 5원입니다. 왜 5원인 것 같아요? 왜 5원이라고 하겠어요? 딱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행이 5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5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5글자 한시 말고 한행이 7글자로 나오면 7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한시 나오면 보세요. 5글자 아니면 7글자거든요. 5글자면 5원, 7글자면 7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시는 이렇게 부릅니다. 5원 절구, 7원 율시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절구, 율시 배율이 뭐냐 하면 절구는 있잖아요. 5글자짜리 사행 이러면은 5원 절구입니다. 총 사행. 율시는 총 8행, 배율은 12행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꽃샘바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줄이 5글자니까 5원. 그리고 12줄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라 부릅니까? 배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한시 나오면 요 형식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제로 나오지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한시가 이렇게 쓰이는 걸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시. 자, 선생님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칠해둔 거는 수능에 출제된 한시입니다. 한시는 수능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수장 우중문시. 여수장 우중문시는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그 수나라의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상대방을 도발하는 편지예요. 굉장히 그 기계가 담겨있는, 고구려의 어떤 장군의 기계가 담겨있는 시예요. 뭐 제가야산 독서당 추야우중이라는 최치원, 그 신라시대 육두품, 굉장히 그 재능이 뛰어났다는 육두품 최치원이 쓴 시도 있고요. 이세계 부병루 이런 거 여러분들 학력평가 치다 보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98년도 수능, 김시습의 도중, 김시습 알죠? 김시습 금오신화 쓴 사람. 그 다음에 두보의 강촌, 유종원의 강설, 그 다음에 양태사의 야청도의 성, 허난설원의 봄비, 황홀의 절명시 등 굉장히 유명한 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올해도 출제되기가 힘듭니다. 왜 출제가 안 되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시는 한자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의 발원지가 여러분 우한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지금 한시를 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많은 시가 있는데 왜 하필 코로나가 나왔는데 중국 걸 갖고 왔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또 1%의 확률을 뚫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둡시다. 내 혼자 흥분해서 수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고대 가요랑 한시 정도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문제 푸는 게 숙제였는데 다 풀어봤죠? 저번 주 과제가 이거 문제 풀어오는 거 아니었나요? 다 풀어왔죠?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하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성적이 오르지.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귀찮다고 안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릅니다. 강의도 들어야 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적용해보는 이 자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한의 숙제를 내고 있으니까 많다 생각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과제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하도 검사하다 보면은 그 과제 안 하는 애들이 많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번 딱 검사 보면 몇 번 가면 몇 번이나 다시 검사로 가는데 막 안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얘들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안 한 친구들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야단 안 치고 너희도 공부하든 말든 냅두면 되는데 또 선생님의 마음상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야단 치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는 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과제 안 한 친구들 과제 좀 해주세요. 자,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는 구지가의 배경설화의 일부이다. 이 배경설화가 뭐냐면 구지가가요 노래만 이렇게 딱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 구지가가 나오게 된 글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설화에. 그 설화 속에 구지가가 쏙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배경설화라고 하는데 옛날 노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배경설화에 담겨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대가요는 전부 그렇습니다. 배경설화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 보세요. 몇 줄이에요? 사행 4줄밖에 안 됩니다. 그럼 4줄 들여다본다고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를 주는 거예요. 보기가 있어야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보기와 이 구지가를 연결시켜가지고 근거 찾아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보기를 잘 읽어야 되겠죠. 갑니다. 9부족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200~300명이 자 200~300명 사람 많네요. 200~300명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
200명, 300명이 모여가서 물어보죠.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자, 구간. 아홉 부족의 추장. 여러분, 아홉 부족의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려면 내가 있는 곳은 어딘가? 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간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해석을 잘못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가 이상한 소리가 대답한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 아홉 부족의 추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또 그 이상한 소리가 말하는데 내가 있는 게 어디냐라고 물어봐주고 그관데 여기가 구지봉이라는 곳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소리가 들려와요. 자, 이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 나에게 이 나가 누구예요? 구지봉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 이게 납니다.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늘이 명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왔다. 너희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막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게 되어서 기뻐 팔짝팔짝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이 구간 아홉 부족의 추장들은 그와 같이 말하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이 말한 대로 잘 따랐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제천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 드리워서 땅에 닿았고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도자기로 싼 금빛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고 그 황금알을 열고 누군가 태어났겠죠.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혀컷에 이런 사람처럼.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구지가를 해석해 봅시다. 노래는 지금 구지가를 얘기하는 거겠지. 일정한 신체적 행위와 병행 같이 나와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신체적 행위가 뭐가 있어요?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 이게 신체적 행위지 않습니까? 이 신체적 행위와 같이 되면서 하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제의적 어떤 제사와 같은 성격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 주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이태원 확진자 클럽처럼 막 삐삐삐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고 뭔가 하늘에 뭔가를 바라고 춤을 췄던 어떤 제사적인 성격을 지니는 노래라는 것을 이 보기를 보고 찾아낼 수가 있죠. 이 보기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2번 짧은 분량과 단순한 내용. 여러분 구지가 짧아요 길어요? 구지가 몇 줄? 몇 줄이야? 4줄이잖아 4줄. 4줄밖에 안 되니까 짧은 분량 맞죠? 내용은 뭔데? 구지가의 내용은 뭔데? 야 대가리 딱 떼라. 안 그러면 구워 먹는다 이거잖아요. 뭐예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단 가창이 용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했던 한국 노래 하나 있잖아요. 한국 노래 중에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에 굉장히 오래 올랐던 거 무슨 노래 5글자? 강남스타일. 그게 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많이 불렸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알면 오빤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가창이 용이하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불리는 거예요. 구지가도 굉장히 짧고 간단하니까 외우기도 쉬워. 그러니까 많이 불리는 거지. 복잡하고 어려운 가사들은 집단 가창이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가창이 용이했으니까 2번도 동그라미가 되시겠습니다. 자, 3번 개인의 독자적인 염원을 다수의 청자에게 전달.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새로운 왕을 지금 뭔가 맞이하는 이런 부족의 추장들이 있는데 대왕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거라니까 왕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왕 나만의 왕을 지금 맞이하는 겁니까? 내만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예요. 어떤 거예요? 왕이라는 건 어떤 개인의 왕이 아니라 어떤 대표를 왕이라고 하죠? 개인이 아니라 두 글자. 개인이 아니라 나라, 집단, 모두, 다수, 공동체의 대표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독자적인 염원을 여러 명에게 전달한 게 아니고 집단의 염원을 다수의 청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래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4번 부족연합 공동체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대왕이잖아. 대왕.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고 왜 새롭냐?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9부장의 추장인 구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간을 넘어서 집단의 왕이 생기는 노래니까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부족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따랐다. 뭐라 했어요? 모두 노래하고 춤추러 가니까 모두 기쁘고 노래하면서 춤을 췄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지. 그리고 1번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풀이해보니까 틀릴 수 있는 문제 아니야.
틀릴 수 있어? 그래도? 대답이 없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얘들아 이거 봐봐봐. 절대 틀릴 수가 없잖아. 하나씩 뜯어봤을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이런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내가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쉬운 문제 틀리면 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틀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맞춰야죠.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저번 시간에 어떤 친구가 댓글로 선생님한테 질문한 문제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풀이를 세세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학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아니라 문학만 풀면 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떤 점을 지금 실수하고 있냐면 여러분 문학 감상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서 나오는 정답만은 자유가 아닙니다. 네 생각대로 풀다가 틀립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T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T. 생각대로 풀면 틀린다. 네 생각대로 풀면 틀려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작품에서 나온 근거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고 내 생각을 묻는 건지 화자의 생각을 묻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꽃샘 바람에 대한 네 생각이 아니고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 화자가 꽃샘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거야. 너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꽃샘 바람은 꽃을 시샘해서 부는 바람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배경지식이 독이 되는 문제가 2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보기 보십시다.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 화자의 견해를 물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요거를 풀 수 있는 구절을 갖고 와봤습니다. 요 중간에 밑에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이거 서리법이잖아. 이 서리법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이 생장할 수 없다죠. 그러면 결국 얘기하면 뭡니까? 바람은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죠. 요 단계 지금 요 단계 이해됩니까? 요게 지문에 나오는 거잖아. 바람이 안 불면 꽃이 생장 안 해. 그 말은 바람이 안 불면 꽃이 생장할 수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야 생장하게 한다는 거지.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는 걸 가봅시다. 요거랑 똑같아요. 만일 뭔가가 맛있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구조 똑같잖아. 꽃을 아낀다고 해서 바람 불지 않는다면 맛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그 살 영원히 뺄 수 있으랴. 똑같죠?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다이어트 안 하면 살 안 빠진단 말이잖아. 그럼 바꾸면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살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요 문장의 구조와 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2번 갑니다. 꽃을 시기해서 꽃이 필 때쯤 분다. 여러분들 이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다고 생각할 수 이게 꽃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 근데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 꽃 필 때 미친 바람도 많다. 근데 이거 뭡니까?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누구의 생각 묻는 겁니까? 화자의 생각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꽃샘 바람이라고 하지. 왜? 꽃을 시샘한다고 해서 배경지식 동원했지? 뭔가 아는 것 같지? No. 근데 그건 네 생각이야. 문제를 봐봐. 누구의 견해? 화자의 견해. 안녕 잘 가면서 틀린다니까. 이거 2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너의 생각이고 화자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화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꽃을 위해 공력을 허비해요. 근데 꽃을 위해 공력 허비한 건 누굽니까? 화자입니까?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가위질을 해서 공력을 허비했어요. 꽃을 위해서 자신의 공력을 허비하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그렇기 때문에 3번 답이 안 됩니다. 하늘의 명을 어기고 꽃을 괴롭힌다. 뭐라고 했어요? 화자 뭐라 했어요? 만약에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기면 죄를 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을 거라면 없을 거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이걸 누가 없을 거라고 합니까? 화자가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생각은 꽃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화자는 오히려 꽃을 생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틀렸지.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는 꽃을 꺾는다. 이거 이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것이지요. 이거 화자가 꽃샘 바람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의 모습을 비단을 가위질하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 꽃샘 바람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조물주잖아. 조물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찾는 거예요.
꽃샘 바람에 대한 조물주의 견해도 아니요. 꽃샘 바람에 대한 사람의 견해도 아닙니다. 화자의 견해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십시오. 가의 거북,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과 나에 나오는 조물주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화자, 가에도 화자가 있고 나에도 화자가 있는데 가의 화자가 거북이를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나의 화자가 조물주를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자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 거북이랑 조물주는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꿔 말하면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있잖아요. 이거 조물주 말고 꽃샘 바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꽃샘 바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자, 갑니다. 가의 화자는 대상의 존재를 부정한대요. 여기서 이 대상은 뭡니까? 가의 거북이를 대하는 태도잖아요. 가가 거북이를 대하는 태도. 그러면 가의 화자가 대상 거북이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은 거북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거북이 없어져야 돼 이런 말 있습니까? 거북아 머리 내놔라 구워서 먹는다라고 했지 거북아 없어져라 거북이는 없어 나는 거북이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2번 나의 화자는 대상의 소망을 실현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의 대상은 누구? 조물주의 소망을 화자가 실현합니까? 여기서 대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조물주의 소망인데요. 조물주의 소망이 뭔데요? 꽃을 아끼는 마음이 생각해서 꽃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꽃을 아껴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뭐합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우주에 이치 묻지 말고 손잔 잡고 노래나 불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조물주의 소망 실현한 거예요? 아니지요. 조물주의 소망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화자가 조물주의 소망을 실현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은 틀렸어요. 3번 가의 화자는 대상을 호명이 뭔데? 추석 부르는 거잖아. 거북아 부르지. 그래서 이건 맞아. 가의 화자는 대상을 호명했어. 자, 나의 화자는 대상. 이 대상이 누구예요? 꽃샘 바람 아니고 누구? 조물주. 조물주랑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조물주랑 대화한 부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 2단계잖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 정답이잖아. 근데 이거 맞고 이거 틀렸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아야 돼요. 자, 4번 가의 화자는 대상을 위협한답니다. 자, 화자는 거북이 위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대가리 딱 떼라. 안 그러면 구워 먹는다. 안 내면 잡아 못 빈다. 이거 위협입니까? 아닙니까? 위협했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가의 화자는 거북이를 위협했습니다. 근데 나의 화자는 대상을 회유가 뭔데? 뭔가 잘못을 했는데 막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이렇게 달래는 거잖아요. 이 화자가 조물주를 달래고 있습니까? 화자가 조물주를 달래고 있나요? 안 달랬죠? 조물주를 달래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밖에 안 되는데요. 잘 봅시다. 가의 화자는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발화는 그 명령 아니면 청유문이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 가의 화자가 대상인 거북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나요? 거북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밀어라 명령했죠. 그러니까 가의 화자는 대상에게 명령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1번 가는 맞아요. 그럼 나는 화자의 행위를 분석한다. 자, 화자가 어떤 조물주의 행위를 분석했답니다. 자, 조물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분입니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한없이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공력을 허비해서 꽃을 아끼는 마음이 안 적을 건데 왜 그렇게 공것을 시기하여 미친 바람 보냈겠니 하면서 조물주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조물주의 어떤 그런 바람을 보내거나 꽃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분석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라. 교물주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꽃을 만들었는데 고물주가 바람을 보냈겠냐? 이거 조물주 행위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번은 가에 대한 해석도 맞고 나에 대한 해석도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푸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그냥 까맣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막 파랗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그 보기를 이렇게 해설해서 푸니까 여러분들
그 해석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까요? 여러분한테 단 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새까만 색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겨요. 선생님이 막 농담으로 뭐라 했어요? 막 룰루 궁도 쓰고 카카시 사륜안, 배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보기가 뚝뚝 떨어져 보이고 이게 2단계로 나눠서 해석이 되고 그중에서 중요한 핵심어가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런 단계 정도 되면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걸 묻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중요한 핵심어가 무엇인지 이런 거 판단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를 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아무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거지 연습.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시 해석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생님도 처음부터 시 해석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또 선생님이 선생님 되려고 공부하면서 문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연구를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선생님도 지금의 문제 푸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처럼 못한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도 문학을 잘 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다같이 문학 잘 풀 수 있다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 수업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팅! 나만 할 거예요.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도 문학 잘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 과제가 이번 주에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뭐냐 하면 요 2강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2강 44쪽에서 46쪽을 풀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 느낀 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 제출 양식에 요 두 가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